홍서연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정밀한 시계에 톱니바퀴처럼 시작되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직전에 눈을 떴고 30분간의 명상으로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예측 가능한 궤도 안에서 움직여야만 했다. 예측 불가능한 모든 것은 그녀에게 과거의 상흔을 떠올리게 하는 방아쇠일 뿐이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우름그룹 본사 27층. 그녀의 자리는 창가 구석 가장 조용한 곳이었다. 그녀는 회사의 핵심 브레인으로 통하는 리스크 관리팀의 선임 분석가였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마치 공기처럼 투명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완벽한 보고서와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탄하면서도 그녀의 사적인 삶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고립시켰다. 5년 전 부산의 모든 것을 등지고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온 이후 홍서연이라는 이름은 그녀가 새로 쓴 인생의 첫 문장이었다. 과거의 이름, 과거의 얼굴, 과거의 인연은 모두 깊은 바닷속에 수장시켰다. 그녀는 점심시간에도 구내식당에 붐비는 인파를 피해 혼자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웠고 회식 제안은 언제나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얼음공주 혹은 인공지능. 하지만 그런 별명들은 오히려 그녀에게 편안한 방어막이 되어주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감정의 온도를 영하로 유지하는 것은 그녀가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서연은 복잡한 파생상품 포트폴리오에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숫자와 그래프의 향연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예리하게 빛났다. 동료들이 몇 날, 며칠을 붙잡고도 찾아내지 못한 미세한 오류, 시장 변동성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될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그녀는 단 몇 시간 만에 발견해냈다. 그녀가 붉은 펜으로 오류를 수정하며 간결한 코멘트를 달아 보고서를 넘겼을 때 팀장은 경외와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이런 일은 일상이었다.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은 어쩌면 그녀가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방식과도 닮아 있었다. 평온하던 사무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술렁이기 시작한 것은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였다.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소문은 삽시간에 사내 메신저를 뜨겁게 달구었다. 국내 최대의 기업 사냥꾼 진성그룹. 그들이 새로운 먹잇감을 물색 중이며 그 유력한 타겟이 바로 아우름그룹이라는 소식이었다. 진성그룹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은 단순한 M&A 이슈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들은 마치 무자비한 포식자처럼 한번 목표로 삼은 기업은 뼈까지 발라먹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법과 규제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공격적인 인수 방식, 인수 후에는 가차없는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으로 기업을 공중분해시키는 잔혹함. 진성그룹에 편입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동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역력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 유령 CEO라고 불리는 인물이었다. 나이도 경력도 심지어 얼굴조차도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이끄는 진성그룹이 지난 몇 년간 보여준 파괴적인 행보는 그의 존재감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그는 냉혈한 전략가이자 인간의 감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 얼음 같은 결단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었다. 서연은 애써 동료들의 대화에 귀를 닫은 채 모니터의 시선을 고정했지만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귓가를 스칠 때마다
불쾌한 잔물결이 마음속에 일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남자. 그녀가 가장 혐오하고 경계하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소문이 단순한 뜬 소문이 아님이 밝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퇴근 시간을 앞두고 박 부장의 호출이 있었다. 평소보다 굳어있는 그의 표정에서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부장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진성그룹의 인수합병 제안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었으며 단순한 제안이 아닌 사실상의 적대적 M&A 선전포고라는 것이었다. 아우름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임원들은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고 최전선에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특별 대응팀, 이른바 TF팀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팀의 리더로 박 부장은 홍서연을 지목했다. 홍서님, 이번 일은 우리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일이야. 자네의 분석력과 침착함이 절실하게 필요해. 박 부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팀장. 그것은 그녀가 지금껏 필사적으로 피해온 자리였다. 주목받는 자리, 책임져야 하는 자리, 전면에 나서서 싸워야 하는 자리. 그녀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 밖으로 자신을 밀어내는 일이었다. 거절해야 했다. 과거의 유령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세상에서 스포트라이트는 그녀에게 독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자신을 믿어주는 상사의 눈빛과 복도 너머에서 불안에 떨고 있을 동료들의 얼굴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여기서 도망친다면 지난 5년간 지키려 했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순간의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어떤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지 그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TF팀 사무실로 지정된 회의실에서 홀로 밤을 새웠다. 그녀의 앞에는 진성그룹의 모든 것이 담긴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재무제표, 투자보고서, 과거 M&A 사례 분석 자료까지.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미지의 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자료 속에서 드러난 그의 사업 방식은 소문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무자비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대담함,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고드는 예리함,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냉혹함. 서연은 자료를 파고들수록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서연은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의자에 몸을 기댔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미지의 적에 대한 공포는 점차 분석해야 할 데이터 덩어리로 변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이 애써 외면하는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공격 패턴, 자금 조달 방식, 심지어 보고서에 사용된 특정 용어들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아주 희미하게 오래된 기억의 파편처럼 익숙한 느낌을 주는 구석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착각이라 치부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맞서 싸워야 할 적이 단순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라 자신이 지워버린 과거 그 자체라는 것을. 그녀가 도망쳐온 운명이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모습으로 그녀의 바로 눈앞까지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일주일 후 아우름그룹과 진성그룹의 첫 공식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었다. 아우름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한쪽에는 박 부장을 비롯한 아우름그룹의 임원진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뒤편에는 TF팀장 자격으로 참석한 서연이 노트북을 펼친 채
미동도 없이 자리하고 있었다. 반대편 진성그룹 측의 자리는 대부분 비어 있었다. 단 3명의 수행원만이 침묵을 지키며 자리를 예열하고 있을 뿐, 그들의 모습에서는 패배자의 초조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가 느껴졌다. 서연은 애써 마른 입술을 죽이며 모니터에 떠있는 최종 방어 전략 보고서의 문장들을 되뇌었다. 지난 일주일간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회의 시작, 예정 시각 정각,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이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남자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얼굴. 그가 바로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준이었다. 그는 전설 속 유령처럼 베일에 쌓인 존재였지만 그의 실제감은 회의실 안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위압적인 발걸음으로 상석으로 걸어와 앉았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었다. 마치 자신의 왕국을 시찰하는 군주처럼 오만한 시선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길이 서연에게 닿았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수축하고 공간이 비틀리는 듯한 감각. 그녀의 귀에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고막을 때렸다. 강태준. 그러나 그녀의 기억 속에 새겨진 이름은 그것이 아니었다. 한희준. 5년 전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했던 남자. 풋풋했지만 야망으로 들끓던 대학생의 얼굴 위로 세월의 냉혹함과 권력의 무게가 더 씌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집요한 눈빛, 미세하게 한쪽 입꼬리만 올려 웃던 특유의 버릇. 그것은 그녀가 악몽 속에서도 떨쳐내지 못했던 그의 모습 그대로였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면서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홍서연이라는 인격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부산의 바닷바람, 그의 집요했던 속삭임, 그리고 그녀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그날 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테이블 아래로 그녀의 두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발각되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는 진부한 문장이 그녀의 뇌리를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그가 자신을 아직 기억할까? 아니, 설령 기억한다 해도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으로 스쳐 지나갈 뿐일까? 헛된 희망이 절망과 뒤섞여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다. 강태준, 아니 한희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놀라움의 파문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의 얼굴은 곧바로 원래의 무표정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띠고 있었다. 그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장난감을 되찾은 어린아이의 잔인한 희열, 혹은 제 손바닥 안으로 다시 굴러들어온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포식자의 미소였다. 그는 그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을 더할 나위 없이 즐기고 있었다. 시작하죠.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침묵을 깼다. 그 목소리 역시 변해 있었다. 과거의 다정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금속성 음색만이 남아있었다. 회의는 일방적인 통보나 다름없었다. 진성그룹이 제시한 인수 조건은 아우름그룹의 자존심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철저히 승자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었다. 자산 실사, 인력 구조 조정, 브랜드 폐기까지. 그것은 인수가 아니라 해체에 가까웠다. 아우름 측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지만 강태준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그가 처음으로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지목했다. 아우름 그룹의 리스크 관리팀에서 작성한 방어 전략 보고서라고 들었습니다. 홍서연 팀장님. 홍서연이라는 이름을 발음하는 그의 입술 모양이 유난히 선명했다. 그것은 명백한 확인 사살이었다. 그는 그녀의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을 이미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나갔다. 보고서의 논리는 훌륭하지만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보이는군요. 그는 서연이 작성한 보고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융단 폭격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홍서연으로서의 삶도, 아우름 그룹의 운명도 끝장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마이크를 잡았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녀는 과거의 망령과 마주 섰다. 그 부분은 시장의 당이 변동성을 과대평가한 해석입니다. 저희의 시뮬레이션 모델에 따르면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침착했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한이준이 아닌 강태준이라는 적에게 맞서 싸우는 프로페셔널한 분석가 홍서연이 되어 그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해 나갔다. 그녀의 날카로운 방역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다. 회의가 끝날 무렵 강태준은 모든 서류를 덮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의 시선은 아우름의 임원들을 향해 있었지만 그 말의 진짜 주인은 오직 서연 한 사람뿐이었다. 진성은 원래 제 것이었던 것을 되찾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리 그리고 오래 도망쳤다 해도 말이죠. 그 섬뜩한 이중적 의미에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진성그룹의 임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강태준은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서며 서연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주 잠시 그녀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랜만이네, 서주야. 서주. 그것은 그녀가 버린 과거의 이름이었다. 모두가 떠나간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완벽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방벽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도망쳐온 과거는 단순한 기억의 편린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과 잔인한 집념을 가진 괴물이 되어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이제 싸움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의 시작이었다.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시간은 지독히도 길었다. 서연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서주야. 그가 뱉어낸 세 글자는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녀의 심장에 박힌 파편처럼 날카로운 통증을 불러왔다. 한이준.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그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 그의 등장은 우연한 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복수이자 소유를 위한 선전포고였다. 공포가 목을 졸라왔지만 그 질식할 듯한 감각의 끝에서 역설적으로 차가운 분노가 싹 텄다. 또다시 도망칠 수는 없었다. 이 지옥 같은 무대에서 도망치는 순간 그녀는 평생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마치 거대한 맹수의 눈처럼 번뜩이는 불빛으로 보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정교하게 시작되었다. 효율적인 인수 절차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함이라는 명목하에 진성그룹 명의의 공식 서한이 아우름그룹 이사회에 전달되었다. 서한의 내용은 간단했다.
아우름 그룹의 M&A 방어 TF팀의 모든 업무 보고 라인을 강태준 본인으로 일원화하고 팀장인 홍서연을 실무 총책임자로 하여 진성그룹 측과 직접 소통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교활하고 잔인한 한 수였다. 그녀를 동료들과 박 부장이라는 최소한의 방어막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사자 우리 한가운데로 던져 넣겠다는 의도가 명백했다. 아우름그룹의 이사회는 경론에 휩싸였다. 임원들은 이것이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아우름그룹을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임을 알았지만 섣불리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진성그룹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협상 결렬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적대적 M&A에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 자명했다. 결국 그들은 미끼를 물기로 결정했다. 홍서연이라는 가장 유능한 카드를 희생시켜 시간을 벌고 그 사이 다른 활로를 모색하자는 비겁한 결론이었다. 박 부장은 어떻게든 막아보려 애썼지만 회사의 존망 앞에서 그의 반대는 힘을 잃었다. 서연은 자신에게 내려진 통보를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동정이나 연민은 사치였다.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새로운 업무 환경은 숨막히는 감옥 그 자체였다. 그녀의 자리는 본래의 27층 리스크 관리팀이 아닌 진성그룹의 M&A팀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35층 임원실 한편에 마련되었다. 사방에서는 진성그룹 직원들이 뿜어내는 차갑고 오만한 공기가 흘렀고 그녀는 마치 적진에 떨어진 포로처럼 모든 움직임을 감시당했다. 그리고 그 감시의 정점에는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수시로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업무보고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설계된 심리적 고문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하룻밤 만에 아우름그룹과 진성그룹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과 동시에 이번 인수가 시장 독과점을 유발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동시에 보고하라는 식의 모순된 과제를 던졌다. 그녀를 잠 못 자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그의 괴롭힘은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대화 중에 교묘하게 과거의 흔적들을 섞어 넣으며 그녀의 평정심을 흔들었다. 홍 팀장은 집중할 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버릇이 있나 보군. 혹은 보고서를 검토하며 혼잣말처럼 여전히 아메리카노만 마시나? 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들은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평범한 관찰이나 질문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심장을 핥히었다. 그것들은 한이준만이 알던 서주의 습관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네가 홍서연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도 너의 본질은 내 소나귀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서연은 그의 의도대로 반응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어떤 말에도 무표정한 얼굴로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이십니다. 혹은 보고서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기계처럼 행동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이 패배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강태준을 더욱 자극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고 있는 서연의 사무실에 그가 예고 없이 나타났다. 그는 그녀가 작업하고 있는 모니터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더니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5년 전 왜 말도 없이 떠났지? 처음으로 그가 던진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굳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그녀는 끝까지 홍서연의 가면을 벗지 않았다. 그 순간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턱을 잡고 자신을 보게끔 돌렸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집착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다. 그렇게 도망치면
내가 널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나? 이 서울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러시는 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불쾌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태준은 잠시 그녀를 꿰뚫을 듯이 노려보다가 이내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돌아섰다. 그의 의도대로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오기롭게 만드는 듯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생존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그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급급하다 보면 결국 제풀에 지쳐 쓰러질 뿐이었다.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그의 목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약점을 찾아내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부터 그녀의 업무는 이중으로 진행되었다. 낮에는 강태준이 던져주는 과제들을 완벽하게 처리하며 그의 의심을 피했고, 모두가 퇴근한 깊은 밤이 되면 그녀는 홀로 남아 진성그룹의 어두운 이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보란듯이 그녀에게 넘겨준 방대한 양의 M&A 자료들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최고의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사냥감의 위치에서 벗어나 조용히 발톱을 가는 사냥꾼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은 그녀를 멈추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심장을 뛰게 하는 연료가 되고 있었다. 밤에 장막이 내린 35층은 낮에 살벌함이 거친 텅 빈 전장 같았다. 서연은 그 고요 속에서 홀로 노트북 불빛에 의지한 채 또 다른 전쟁을 시작했다. 강태준의 감시와 통제는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최고의 방패막을 제공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통제 아래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리라 확신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 오만이 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던져주는 과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사냥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왕국을 내부에서부터 좀먹는 바이러스이자 그의 심장을 향해 조용히 기어가는 암살자였다. 그녀의 무기는 숫자였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진실을 교묘하게 숨길 뿐이다. 리스크 분석가로서 그녀가 평생을 훈련해 온 것은 바로 그 숨겨진 진실의 꼬리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진성그룹의 지난 5년간의 모든 M&A 자료, 재무제표, 공시보고서가 그녀의 사냥터였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수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비교 분석하고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했다. 처음 며칠은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강태준이 설계한 제국의 재무구조는 겉보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성체와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완벽함이란 언제나 가장 취약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결정적인 실마리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진성그룹이 인수한 여러 기업들의 인수 직전 재무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름, 블루 서펀트 캐피탈. 서류상으로는 조세 회피처에 본사를 둔 지극히 정상적인 사모펀드였다. 하지만 그들의 투자 패턴은 기이할 정도로 일관성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진성그룹이 인수하려는 기업의 지분을 M&A 발표 직전에 대량으로 매입했다가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때쯤이면 거의 이윤을 남기지 않고 진성그룹에 되팔고 빠져나갔다.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투자회사가 할 법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진성그룹의 M&A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유령 부대와도 같았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장 계열사, 즉 강태준의 불법 비자금을 운용하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서연은 곧 한계에 부딪혔다. 그녀는 재무 분석의 전문가였지만 법률 전문가는 아니었다.
조세 회피처의 복잡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를 밝혀내는 것은 그녀의 권한 밖의 일이었다.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아우름 그룹의 임원들은 이미 진성 그룹의 위세에 눌려 전의를 상실한 지 오래였다. 동료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법무팀의 최진우 팀장. 그는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강태준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이었다. 언제나 원칙을 중시하는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눈빛에서는 다른 임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냉철한 투지가 느껴졌다. 서연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내 메신저가 아닌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최진우 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퇴근 후 회사 근처의 한적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마주 앉았다. 서연은 본론부터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블루 서펀트 캐피탈의 비정상적인 투자 패턴을 분석한 자료를 건네며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법률 리스크를 검토해달라는 형식으로 운을 띄웠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최진우는 미간을 찌푸린 채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좀처럼 변화가 없었지만 서류를 넘기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최진우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워져 있었다. 블루 서펀트 캐피탈. 그는 나직하게 그 이름을 읊조렸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그는 누구에게도 한 적 없는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몇 년 전 그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작은 벤처기업이 있었다고 했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금력이 부족했던 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정체불명의 사모펀드로부터 시작된 적대적 M&A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회사를 공중분해시킨 그 잔인한 방식, 그리고 그 배후에 있던 유령 같은 투자회사. 그 모든 것이 서연이 분석한 진성그룹의 방식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회사를 최종적으로 헐값에 인수한 것이 바로 몇 달 뒤 진성그룹에 합병된 작은 자회사였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강태준은 처음부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작은 기업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몸집을 불려온 흡혈귀였다. 최진우의 싸움은 단순히 회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복수이자 무너져 내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이었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과거를, 최진우는 강태준의 현재를 붙잡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목표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제가 가진 재무 분석 데이터와 팀장님의 법률적 지식이 합쳐진다면 어쩌면 서연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최진우가 그녀의 말을 받았다.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적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동맹이 결성되었다. 최진우는 법무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블루 서펀트 캐피탈의 법적 실체를 파고들기로 했고, 서연은 계속해서 진성그룹의 내부 자료를 분석하며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기로 했다. 더 이상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사냥감이 아니었다.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무장한 또 다른 사냥꾼과 함께 그녀는 거대한 포식자의 심장을 향한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거대한 방역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서연과 최진우의 은밀한 공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최진우가 이끄는 법무팀은 블루 서펀트 캐피탈이 과거 진성그룹의 M&A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동원된 정황 증거들을 여러 개 포착했다. 강태준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스모킹건은 아니었지만 그의 완벽한 성체에 균열을 내기에는 충분한 파급력을 가진 카드였다. 그들의 전략은 정보를 대중에게 폭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컸다. 대신 그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M&A 절차 자체에 제동을 거는 합법적이고 정교한 방식을 택했다. 서연은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다. 표면적으로는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잠재적 규제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이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제목을 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최진우가 찾아낸 법률적 허점들을 근거로 진성그룹과의 M&A를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아우름그룹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 곳곳에 선제적 리스크 관리, 준법 경영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이사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의 보고서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겁에 질린 이사회의 손에 쥐어준 잘 벼린 칼과 같았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아우름그룹의 이사회는 서연의 제안을 즉각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연과 최진우가 설계한 시나리오대로 블루 서펀트 캐피탈의 의혹을 근거로 이번 M&A의 독과점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것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기업의 당연한 권리 행사이자 방어 전략이었다. 얼마 후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밀 조사를 위해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폭주 기관차처럼 질주하던 강태준의 인수 계획에 마침내 급제동이 걸린 순간이었다. 사무실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과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서연과 최진우는 복도에서 마주치며 누구도 모르게 짧지만 의미 있는 눈빛을 교환했다. 첫 번째 전투는 그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그 승리의 길리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다. 강태준은 지연 그 자체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감히 누군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내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는 아우름그룹의 무기력한 이사회가 이런 수를 생각해낼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의심은 단 한 사람, 홍서연에게로 향했다. 그에게 이것은 더 이상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발버둥치는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와 뒤틀린 집착의 문제였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잔인한 본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의 보복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비열했다. 그는 서연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대신 그녀의 삶 자체를 파괴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국내 최고의 흥신소를 고용해 홍서연이라는 인물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녀가 부산 출신이라는 것, 5년 전 갑자기 모든 연고를 끊고 상경했다는 것, 그리고 개명한 사실까지 알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강태준은 자신과의 관계는 철저히 숨긴 채 이 사실들을 교묘하게 비틀어 증권가 정보지에 익명으로 흘렸다. 아우름그룹 M&A의 핵심 인물 H씨, 숨겨진 과거와 추문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루머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루머 속에서 서연은 출세를 위해 과거를 세탁하고 권력자에게 접근한 미스터리한 인물로 묘사되었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은 몸노비의 결과물로 폄하되었고 그녀의 침묵은 의혹을 인정하는 증거로 둔갑했다. 동시에 최진우를 향한 공격도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최진우의 가족을 목표로 삼았다. 최진우의 부모님이 평생을 살아온 집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걸려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해당 은행에 압력을 넣었고
은행은 갑작스럽게 대출 규정 위반을 문제 삼으며 대출금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노부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것은 최진우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였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무너뜨리겠다는 비열한 협박. 그날 밤 서연은 텅 빈 자신의 오피스텔에 앉아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을 읽고 있었다.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홍서연의 삶이 익명의 손가락질 몇 번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동료들의 의심 어린 시선, 복도에서의 수군거림이 환청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같은 시각 최진우는 부모님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담긴 전화를 받고 망연자실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싸움이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첫 전투의 승리에 대한 환희는 처참한 패배감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다.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영혼까지 파괴할 수 있는 악마라는 것을. 싸움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 끔찍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강태준의 방역이 남긴 상처는 깊고 쓰라렸다. 최진우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움에서 발을 빼야 할지 고뇌했고,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듯한 모멸감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몰렸다. 며칠 후 인적이 드문 한강의 다리 위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최진우의 얼굴에는 수척한 피로감이, 서연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여기서 멈춘다고 해서 그가 우릴 내버려 둘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팀장님. 그는 우리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 멈추는 건 항복이 아니라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태준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최진우의 마음에 박혔다. 그렇다. 이것은 더 이상 정의나 복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강태준이라는 괴물 앞에서 등을 보이는 순간 잡아먹힐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진우는 흔들리던 눈빛을 다잡고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역설적으로 가장 단단한 결의가 벼려졌다. 이제 어설픈 공격은 통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태준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서연은 다시 숫자의 미로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번의 목표는 명확했다. 최진우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질 당시의 자금 흐름. 그녀는 가설을 세웠다. 외부의 공격만으로는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없었다. 분명 내부 공모자가 있었을 것이다. 회사의 재무 정보를 넘기고 내부에서부터 붕괴를 유도한 자. 그를 찾아내 증인으로 셀 수만 있다면 게임은 끝낼 수 있었다. 최진우는 과거 아버지 회사의 자료와 법적 기록들을 샅샅이 뒤져 당시 재무 담당 이사였던 김 부장이라는 인물을 특정했다. 그는 회사 부도 직후 갑자기 사임하고 지금은 지방 소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모든 정황이 그가 결정적인 키를 쥔 인물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김 부장에게 접근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공정위 조사 지연 이후 극도로 예민해진 강태준은 서연의 주변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사건의 피해자 가족인 최진우가 직접 김 부장을 만나 설득하는 동안 서연은 그의 뒤를 받쳐줄 또 다른 증거를 찾아내기로 했다. 강태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모든 것은 물밑에서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했다. 최진우는 연차를 내고 김 부장이 살고 있는 작은 해안가 도시로 향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그의 집 앞에서 최진우는 만감이 교차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김 부장은 평범하고 선량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하지만 최진우의 신분을 밝히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최진우를 문전박대하려 했다. 바로 그때 최진우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첫 번째 서류는 그의 아버지가 남긴 편지 4번이었다. 회사가 무너져가던 마지막 순간에도 직원들을 걱정했던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글이었다. 김 부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두 번째 서류. 그것은 서연이 밤을 새워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였다. 김 부장의 아내 명의로 된 차명 계좌에 회사 부도 직후 블루서펀트 캐피탈과 연결된 해외 계좌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김 부장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며 눈물로 모든 것을 고백했다. 강태준의 협박에 못 이겨 내부 정보를 넘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지금껏 불안에 떨며 살아왔다는 것이었다. 최진우는 그를 비난하는 대신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설득했다. 결국 김 부장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비밀리에 보관해왔던 당시의 이중장부 원본을 최진우에게 넘겨주었다. 강태준의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였다. 같은 시각 서울에 남아있던 서연은 위험이 바로 턱 밑까지 차올랐음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퇴근 후 돌아온 오피스텔은 미세하게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남아있었다. 도둑이 든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협박이었다. 그녀의 노트북은 해킹의 흔적을 보였고 알 수 없는 번호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다. 강태준의 올가미가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최진우로부터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은 순간 서연은 결단을 내렸다. 이제 방역을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울 시간이자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야 할 시간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최소한의 짐만 챙겨 오피스텔을 나섰다. CCTV를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온 그녀는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며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공중전화에서 최진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무대는 준비됐어요. 이제 홍서연이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유령이 되어야 했다. 도시의 불빛 속으로 스며드는 그녀의 뒷모습 위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아우름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대연회장의 공기는 패배의 예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진성그룹으로의 피인수 안건을 최종 의결하기 위해 소집된 이 자리는 사실상 아우름그룹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단상 중앙에 앉은 강태준은 승리를 예감한 개선 장군처럼 여유롭고 오만했다. 그의 발치에 엎드린 아우름그룹의 이사진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잿빛 얼굴을 하고 있었다. 법무팀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진우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초조하게 연 회장 입구를 향해 있었다. 홍서연. 그녀는 일주일 전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녀의 실종은 항복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강태준은 의장의 제지를 손짓으로 막고 직접 연단으로 나섰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다. 그는 진성그룹과 아우름그룹이 함께 만들어갈 위대한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의 연설에는 걸림돌은 없었다. 내부의 불순한 저항 세력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소한 절차적 지연은 모두 해결되었다는 말이 나올 때 그의 시선은 최진우를 향해 비웃듯 날아와 박혔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며 모든 반항을 짓밟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연설이 끝나고 인수 안건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굳게 닫혀있던 연 회장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소음과 술렁임의 중심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홍서연.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숨어있던 불안한 분석가가 아니었다.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흔들리지 않는 얼음 같은 눈빛. 그녀는 폐잔병이 아니라 적장의 목을 베기 위해 돌아온 전사였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기 위해 달려왔지만 최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의장님, M&A TF 팀장으로서 주주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긴급 안건을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외침은 그녀가 걸어 들어올 길을 열어주었다. 서연은 수백 개의 시선을 받으며 동요 없이 똑바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진 강태준의 얼굴을 마주보며 그녀는 그의 바로 옆에 있는 연단에 섰다. 그들의 마지막 전쟁터였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명료했다. 아우름그룹의 미래에 투표하시기 전에 여러분은 진성그룹이라는 제국이 어떤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 먼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태준의 화려한 기업 홍보 영상이 떠있던 대형 스크린이 암전되었다가 복잡한 자금 흐름도로 바뀌었다. 블루 서펀트 캐피탈의 이름이 선명했다. 서연은 지난 몇 년간 진성그룹이 저질러온 불법적인 자금 조달 방식과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의혹을 하나하나 숫자를 근거로 냉철하게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완벽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팩트를 제시했다.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에 휩싸였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최진우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질 당시의 재무제표가 나타났다. 조작된 장부와 김 부장이 제공한 원본 장부가 나란히 비교되면서 강태준이 어떻게 멀쩡한 회사를 분식회계로 부실기업으로 둔갑시키고 헐값에 집어삼켰는지가 만천에 드러났다. 교진말,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강태준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서연이 재생한 다음 파일 앞에서 힘을 잃었다. 스크린에 김 부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강태준의 직접적인 지시와 협박으로 어떻게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내부 정보를 넘겼는지, 그 대가로 받은 돈 때문에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는지를 절절하게 고백했다. 그의 증언은 강태준의 심장에 박히는 마지막 비수였다. 장내는 술렁이다 못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분노, 어린 고함과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강태준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여유는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포와 발작적인 분노만이 남았다. 그는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을 파악한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했다. 그의 제국은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한 여자의 집요하고 냉철한 진실 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잔인함이, 그리고 그녀를 얕보았던 어리석음이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이다. 주주총회는 즉시 중단되었다. 최진우의 사전 제보를 받고 사복 차림으로 참석해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혐의를 읊으며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호령하던 제왕의 몰락은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이었다. 서연은 연단 위에서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강태준의 마지막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5년간
그녀를 올가매던 악연과 지독한 운명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통쾌함 대신 길고 긴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깊고 서늘한 해방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한동안 깊은 혼란에 휩싸였다. 강태준 게이트는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희대의 스캔들이 되었고, 언론은 연일 그의 몰락과 진성그룹의 비리를 대서특필했다. 강태준은 구속 수감되었고, 그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 혐의들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졌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제국은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결국 그룹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한때 시장의 포식자로 군림했던 거인의 최후는 비참하고 초라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새로운 영웅들이 탄생했다. 최진우 팀장은 회사를 지켜낸 공로를 인정받아 아우름그룹의 최연소 법무 총괄 임원으로 파격 승진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보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가족의 명예를 되찾았다. 부모님의 집을 지켜냈고 더 이상 그늘 속에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랫동안 드리워져 있던 복수의 그림자가 걷히고 따뜻하고 단단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정적 증언을 했던 김 부장 역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감형을 받았다. 그는 죗값을 치른 후 마침내 평생을 짓누르던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는 홍서연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다윗처럼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쟁 영웅이 되었다. 아우름그룹의 이사회는 그녀에게 전례 없는 보너스와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임원직을 제안하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달콤한 제안을 미소와 함께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박 부장과 최진우를 따로 만나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그녀의 싸움은 출세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을 구원하고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이상 그녀는 더 이상 이 전쟁터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결정은 그녀가 얻어낸 진정한 자유의 선언과도 같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야기들로 시끄러웠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부산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도시의 해운대 바닷가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홍서연의 차가운 가면도 도망치던 서주의 불안한 얼굴도 아니었다. 그저 평온하고 자유로운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엇으로부터도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백사장을 걸었다. 5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이 바다는 공포와 절망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바다는 모든 것을 품어주는 따뜻하고 너그러운 모습이었다. 그때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최진우가 보낸 안부 문자였다. 부산 날씨는 어떤가요? 서울은 꽤 쌀쌀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동료가 아닌 서로의 안위를 묻는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답장을 보내는 대신 입가에 떠오르는 편안한 미소로 답을 대신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갔다. 파도가 그녀의 발등을 부드럽게 간지리고 사라졌다. 과거의 상처가 파도에 씻겨 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다. 그녀는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 싸웠고
괴물을 쓰러뜨렸으며 마침내 자기 자신을 구원했다. 그녀의 미래는 아직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새하얀 페이지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처럼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불어오는 바닷바람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얻게 된 진정한 자유의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다.